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세요? 이쯤 되면 저랑 거의 안 보고 살자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연을 왜 끊어? 저희 엄마 칠순이라고 간만에 엄마 집에 오라 그래서 간 건데 비밀번호도 다 바꿔버리시고 여행 가버리시면 어떡하냐고요. 4시간을 꼬박 와서 3시간 기다리다 4시간 걸쳐서 다시 집에 갔잖아요. 노망 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아세요? 난 또 하루 종일 안 기다린 게 다행이구먼. 난 저번에 못 모르고 왼종일 기다렸는데. 뭐라고요? 너 저번에 내가 명절 때 네 집 찾아갔을 때 외국으로 여행 가놓고 나 몰라라 한 건 기억 안 나냐? 제가 그때 분명히 사과 드렸잖아요. 깜빡 잊었다고요. 설마 지금 그거 저희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라니, 나도 이번 일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이가 먹으니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 그럼 진작에 알려주시던지요. 이뿐이에요? 밖에 보니까 한 사람이 택배로 보낸 반찬이며 반찬통이며 다 음식물 쓰레기통이랑 재활용이 있던데 이건 지금 연 끊자고 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깜빡깜빡해서 냉장고에 오래 있다 보니 이미 썩었지 뭐냐. 썩은 걸 먹을 수는 없지 않냐고 며느리도 나랑 똑같이 말했던 것 같은데 며느리는 내가 가져다 준 음식 냉장고에 처박혀서 썩혀서 버리지 않았니? 나는 깜빡해서 그런 거지만 며느리는 아닌데도 그랬잖니. 엄마, 진짜 깜빡깜빡한 거 맞아요? 지금 저희한테 똑같이 되갚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고 되갚아 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냥 깜빡 잊어서 그렇게 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 어쩌다가 니들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 건데 니들은 그때 나더러 뭘 그리 화내냐고 대수롭지 않아 해서 굳이 신경 안 써도 괜찮을 줄 알았지. 그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면 요양원을 가세요. 괜히 자식들 번거롭게 고생시키지 말고요. 차라리 연을 끊으시던가요. 참나 말 한번 섭섭하게 하는구나. 니들도 집에는 못 오게 하고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고 너는 정말 나랑 연 끊으려고 그런 거야?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화낼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을 알아줄 생각을 해야지. 연을 끊자니 참 내가 너를 헛키웠다 싶다. 생각해봐라. 너희한테는 당연한 일이 왜 엄마는 하면 안 되는지, 왜 니들에게 요양원 가야 하는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경옥이라는 72세 노인입니다. 제 아들 이름은 유승수이고 많이 되었죠. 며느리는 그것보다도 나이가 1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 내리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되고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불공평한 사랑법이지요. 자식들도 자식들을 낳아봐서 겉으로는 그제서야 부모 마음 알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알지 못하기에 부모를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 자식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자라나서 자기가 직접 그 자식에게 뭔가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 한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몰랐습니다. 자식이 하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일일이 의미를 두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부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이고이 기르고 귀하게 키운 아들이 결혼 뒤에 얼마나 부모에게 받는 사랑을 당연시 여기고 모질게 구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마지막에 결말이 어찌 될지 알기 때문에 순순히 당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는 것처럼 부모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까 싶었지요.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코 부모에게 받은 사랑도
당연한 게 아니고 부모도 사람이고 섭섭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그렇게 저도 자식들처럼 행동하니 아들 며느리는 저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 마음을 알려고 노력할 생각보다는 복수하는 거냐며 고깝게 보고 영까지 끊자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마도 뒤에서 며느리가 이참에 아들에게 속닥거린 게 분명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듯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안 하고는 예의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결혼하려고 찾아온 여자가 그렇게 한껏 콧대를 높이며 어른에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대체 얘는 가정교육을 어찌 받았나 궁금하기도 했죠.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먹고 살기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암에 걸려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때만 해도 제 환경에 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부모 형제 없이 고아로 자란 사람이라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아이를 낳아주면 안 되겠냐고 울먹여서 저는 마음이 약해졌죠. 나는 당신이 우리 아이 낳아서 잘 길러주면 좋겠어. 내가 비록 부모 형제 복이 없어서 홀로 외롭게 자랐지만 그래도 내 피부치는 보고 싶어. 이기적인 소리 좀 하지 마. 당신 이렇게 몸 아픈데 나 당신 병수발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버거운 사람이야. 근데 여기다가 애까지 낳아서 기르라고? 다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 짐이고 부담인 거 몰라? 그렇구나. 그렇지. 당신이 많이 힘들겠지. 그래도 나는 꼭 사랑하는 당신과 나를 닮은 아이를 보고 싶은데 그게 욕심인 줄은 알지만 포기가 잘 안 된다. 여자로서 최고의 행복이 엄마가 되는 거라고 하던데 미안해 나 때문에. 나중에 당신 나 잘못되면 재혼해서는 꼭 애기 낳아. 당신 닮은 애기 상상만 해도 예쁠 것 같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씁쓸하게 그리 얘기를 했고 저는 남편의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없이 씁쓸해져서 잘못되기는 누가 잘못되냐고 제발 그런 소리로 사람 지치게 만들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저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자 점점 병이 호전이 되어서 나중에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심을 했고 새삼 남편이 건강해지자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마음 먹자마자 아들이 제게 찾아와 준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늦게 가지면 애 못 낳는다고 걱정을 많이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자마자 바로 찾아와 준 뱃속 생명이 효자라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던 지난 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쯤 뱃속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31살 때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죠. 남편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고 아들을 아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 힘들었지만 너무 예뻐서 하나 더 낳고 싶었지만 정작 뒤에는 또 쉽게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바라던 대로 아기가 생겨서 그런지 맘만 먹으면 둘째도 금방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것을 보아하니 그런 거 보면 천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는 생기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아들 하나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참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욕심이 있었던지라 총명했으면 좋겠고 다른 애들보다
더 잘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참으로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면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공부를 시키려고 보니 안 돼서 한숨을 쉬니 남편은 웃으면서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는 걸로 만족하자. 우리 자식인데 뭐든 난 다 좋아. 교육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긴 하지만 내 친구 아들은 지금 고등학생인데 학생 회장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아들도 조금만 밀어주고 내가 관심 가져주면 잘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사람아, 다 자기 그릇은 타고나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공부 좀 못하고 안 해도 이대로만 잘 자라서 자기 밥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 너무 욕심 부리지 말어. 안 그러면 당신도 힘들고 승수도 힘들어. 저는 남편이 말려준 덕분에 더 이상 아들에게 뭐라 하지 않고 그저 인성만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정말 자유로운 학창 시절을 보냈고 성적 압박 없는 부모 밑에서 잘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참으로 변수가 많은 게 친구들을 또 잘못 만나고 돌아다니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꾸 건들거리는 친구들이 부르면서 아들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남편이 잘 타이르고 제가 기다려주니 원래대로 잘 돌아오는 걸 보니 그래도 말은 잘 통한다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은 서울의 하위권 대학에 입학을 해서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 취직을 했는데 회사 단체로 야유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몇 명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았을 때 오래가지 못했던 반면 며느리하고는 4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1살 연상의 며느리는 아들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안다며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며느리도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고는 했는데 처음에는 제 비위도 싹싹하게 맞추고 저도 딸처럼 예뻐했는데 보니까 까칠하고 예민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삐쩍 말라가지고서 어머님 하는데도 뭔가 묘하게 뒤틀리는 구석이 있는데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연애 중이니 삐그덕 거릴 때마다 헤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몇 번이나 헤어지고도 다시 붙고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헤어질 때 아들의 상처가 컸는지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좀 다니다가 마음고생으로 일도 잘 안 되었던지 사직서를 내었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뭐길래 그렇게 힘들게 아들이 마음고생을 하는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서는 아들을 불러 세우고서 며느리 진경이 때문임을 알고 다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네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 내가 용기 내어서 잡았다. 그렇게 사랑하고 못 잊고 괴로울 것 같으면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저랑 안 맞고 저를 너무 휘두르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결혼하면 제가 맞춰주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경이가 나이 때문에 결혼을 원하는데도 제가 자꾸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든데도 너는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런가 봐요. 없으니까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해요. 만약 이렇게 영영 헤어져서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럼 잡아야지. 네가 그렇게 못 잊을 것 같으면 진경이 만나서 결혼하자고 해라. 그래야 서로 후회 안 낸다. 남편은 아들에게 그렇게 당부했고 아들은 그 말에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남편과 아들의 대화를 방문을 귀에다 대고 들은 저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게 남녀간의 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만나다 보니
사랑하지만 괴로워서 헤어짐을 택한 것일 텐데 다시 며느리에게 가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남편의 설득을 계기로 다시 며느리에게 가게 되었고 결국 헤어짐의 기회를 놓친 채 결혼 날짜를 잡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집이나 그쪽 집이나 현재는 형편은 비슷했는데 그쪽 집이 원래 좀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쯤에 하루아침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었는데 그 때문에 지금 작은 빌라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진경이 친정 오빠가 가진 돈으로 집 전세를 얻어준 것이었다고 했지요. 그렇게 힘들어졌으면 그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잘 살았던 영광을 잊지 못하고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경이가 더 스트레스도 받고 아들에게 짜증을 풀다가 여러 번 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이랑 헤어질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 새삼 잘못된 것을 알았던지 아들과 다시 재회해서 말을 잘 해보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지요. 상견례 자리가 잡혀 저는 마냥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로 남편과 함께 나갔는데 빌라 전세 후미진 곳에 살면서 파인다이닝 별 1개짜리 음식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1인당 40에서 50 정도 나가는 돈인데 참으로 부담스럽게 그곳을 잡아놓고서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휴, 굉장히 비싼 곳이네요. 저희는 이런 곳 생전 처음 와서. 어머, 이런 곳 처음이세요? 여기 저희 자주 오던 단골집이었거든요. 이 사람 사업 망한 이후로 못 갔지만 참 맛집이에요.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견례 장소인데 좋은 곳에서 봐야지 우리 애들도 잘 살지요. 돈은 애들이 내니까 크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자식 돈은 돈이 아닌 건지 안사돈은 크게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다 와인까지 시키니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갔는데 저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자식 돈이라지만 물처럼 헤프게 쓰는 사돈들이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눈치를 주며 티내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꾹 눌러 참고 상견례를 했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박하사도는 대놓고 집은 남자가 해와야 한다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달리 끝까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진경이만 시집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값이 계속 떨어질 때 마침 집을 하나 사놨었는데 그것을 아들 주려고 갖고 있었습니다. 구축이었지만 초등학교와 역이 있어서 입지가 좋아 가격이 신축만큼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하사도는 남편의 태도가 그랬던지 더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근데 요새는 다 신축까지 구축은 힘들어요.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면 누수도 되고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건 좀 그렇지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들도 청약 노려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준 집을 아들 이름으로 안 했거든요. 그럼 그 집에 있다가 청약되면 모은 돈이랑 대출해서 사면 되지요. 그럼 그 구축집은 사돈네가 가지시고요? 가지다니요. 그건 아들 주려고 했긴 하지만 제 이름으로 산 저희 것입니다. 사돈이나 아들이나 다 신축 원하니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자 사돈네외가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 이상 더 말하다가는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나마 눈치는 있어서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랑 진경이가 밥값을 계산을 했고 각자 부모님 거 계산하기로 했는데 아들 역시 1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계산하는데 3개월로 긁길래 그냥 남편이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경이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과거에 대단한 씀씀이를 갖고 자기네들이 뭐라도 되는 양 잘난 척하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좋지를 않았고
아들 결혼식까지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 있는 자식 좋은데 장가 보내서 뜻맞는 사돈과 잘 지내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진경이네 집은 전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기에 맞질 않았습니다. 없는 집안에서 호텔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거 그나마 제가 진경이 불러 설득해서 겨우 넘어가 청담동에서 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진경이 또한 부모 닮아 사치스러운 면도 있고 사람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기에 제 말에 불만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그 비싼 몰디브로 다녀온다고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쓰고 다녀왔는데 마음은 내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은 저희 집 구축 아파트로 들어갔고 허님은 베이비로 손주를 바로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아들만 왔지 며느리는 오질 않았습니다. 새아가도 좀 보고 싶은데 같이 오면 좋으련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안 시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테니 다음부터 오라고 해라. 같이 와야지 좋지. 시집살이 시킬까봐 안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고 해서 못 오는 거예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오해하는 게 아니라 오기 싫은 게 보이잖니. 그래서 친정에도 안 가는 건 아니잖아. 친정에도 안 가요. 대신 장모님이 오시기는 하죠. 임신한 거 축하할 일이고 나도 너무 좋다마는 그래도 괜찮다면 나는 식구끼리 편하게 밥 한 끼 자유롭게 먹었으면 좋겠구나. 자꾸 얼굴 봐야지 식구 되지. 결혼했을 당시 아들은 32살, 며느리는 33살이라 애가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다행히 저처럼 복이 있던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임신 내내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시댁을 기피하면서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가족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친구들 단톡방에 글을 남길 것을 잘못 남겨서 시어머니 임신한 며느리 또 오라가라 한다. 질색이야. 정말 싫어. 대체 나이 먹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승수 씨랑 결혼했지. 시댁이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시월드라고 하지. 이런 말들이 장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멍해지는 것 같았는데 바로 빠르게 지워져서 아들이랑 남편은 못 보기는 했습니다. 그 후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참으로 괘씸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다음 주 웬일인지 만삭의 몸으로 저녁 식사 모임 때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분명 그 잘못 보낸 톡 때문에 그때 남편이나 제가 그 톡을 봤는지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중간에 아들이 끼어 있기에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며느리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오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려다가 기왕 모르는 척 했는데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서 입을 다물었는데 며느리가 계속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주기적으로 저희 집 와서 반찬을 가져다 먹고 있었는데 그날은 며느리가 미워서 준비한 반찬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며느리보다는 거의 아들이 많이 먹으니 아쉽지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한 반찬이 짭짤하다며 건강에 안 좋다고 거의 안 먹다시피 했거든요. 저도 음식을 싱겁게 한다 하는데 며느리는 어찌나 맹탕으로 먹는지 거의 간을 안 하다시피 해서 아들은 장가가고 나서 더 제가 만든 음식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이 못마땅했던지 제가 한 음식 짜서 건강에 안 좋다며 안 가져온다 했지만 아들이 잘 먹으니 저는 해다 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이 먼저 챙겨달라 할 때도 많았기에 반찬을 의무적으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 출산할 때 아들이 같이 가서 가족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았다는데 아들은 생명이 성스럽고 자기 자식을 낳아서 좋다 했지만 둘째는 별로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속 며느리가 가족 분만실을 고집하며
아들과 함께 출산의 현장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출산 현장을 남편 보여주는 거 저는 안 좋은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 가족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출산하는 건데 혼자 무섭기도 하고 남편과 같이 출산의 현장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간섭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사사건건 자기 얘기에 조심히 의견을 내는 제가 토를 다는 것으로 생각했던지 더 이상 듣기 싫어했고 아들도 중간에 난감해하면서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길래 알았다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출산하는 것을 함께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둘째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손주가 너무 예쁘다 보니 정작 둘째를 원했는데도 아들은 싫어했습니다. 염두에 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죠. 저는 제가 하나만 낳아서 그래도 둘은 낳았으면 했는데 아들이 거부하니 제 욕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오지랖 넓다고 말하며 아들 가족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했죠. 저도 모르겠다 싶어서 더 이상 참견하지 않았고 정말 그 후로는 신경이 쓰여도 저만 갖고 있으니 신경전을 벌일 일은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댁의 선입견으로 치를 떨며 싫어했고 대신 친정엄마는 끼고 살았습니다. 저와 아들네 동네 사이에 큰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저는 주말마다 장을 보러 그곳에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친정엄마랑 항상 시식 코너에서 뭐 먹거나 사거나 하고 있는 걸 보니 거의 주말마다 친정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희 집에 밥 먹으러 보내고 말이지요. 친정엄마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래도 평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생일이나 남편 생일 같은 특별한 우리만을 위한 날에는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아들만 주머니에 손질러 넣고 올 뿐이었습니다. 엄마, 진경이한테 더 이상 안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럴수록 제가 더 불편해져요. 저도 솔직히 쟤 태어나서 신기하고 보고 싶고 엄마 마음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진경이는 제 안사람이기 때문에 더 제가 챙겨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제발 저를 불효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애원하다시피 부탁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며느님을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진경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제게 며느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된 것이었죠. 사돈네와 아들네는 1시간 넘는 거리였는데 그 근처로 이사와서 자주 보게 된 반면 저희는 갑작스레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남은 인생은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가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젊을 적 큰 병에 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기에 건강에 유독 예민하기는 했는데 자꾸만 시골로 가서 조용하게 살자 하니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잘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살지도 모른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들은 반찬 때문에 다소 아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더 이상 며느리와 저 사이에 그 중심에서 난감해하지 않아도 되니 크게 나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까지 부모가 간다는데 크게 개의치 않으니 그것에 대해 서운해했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다 큰 자식 장가 보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뭘 자꾸 그렇게 미련을 둬. 반찬에다 줄 것도 없어. 그냥 우리 먹으면 되고 자기네들 알아서 살면 되지. 당신을 위해서라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린 걱정이야. 이제 우리끼리 편히 살자고. 며느리가 육아하고 관리한답시고 애 밥도 맨날 즉석밥만 해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반찬이라도 잘 먹으라고 주는 거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즉석밥을 먹든 쉰밥을 먹든 그것도 걱정하지 마.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먹을 애들이야. 당신이 안 해주면 알아서 사 먹겠지. 챙겨주려는 마음을 버려. 이제 아들도 애 있는 가장이잖아. 남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꾸 저와 아들에게만큼은 냉정해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식이라는 게 참 내리사랑이라고 다 커도 일이 신경 쓰이니 떠날 생각하니 눈이 아른거렸습니다. 가까운 곳도 아니고 무려 4시간이나 떨어진 아래쪽 지방인지라 저는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사를 가지 말자고 계속 부탁했어도 아랑곳 않고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니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있던 저로서는 이미 결정권이 없었고 남편을 따라가야만 했지요. 그렇게 아들네서 40분 거리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4시간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정든 서울을 떠나는 날에 참 펑펑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원래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방에 머문 시간보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들이 더 많아서 고향 땅을 떠나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제가 서운한 낯빛을 띠자 따뜻한 큰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 노릇, 자식 노릇까지 다 해줄 테니까 우리 남은 노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행복하게 잘 살자. 당신이랑 나랑 건강 잘 지키면서 사는 게 가장 우리에게 남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나도 더 이상 승수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미련둘 것도 없는데 자꾸만 마음이 쓰여서 그랬던 거였어요. 동물들 중에서 저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챙겨주는 건 인간밖에 없을 거야. 저 녀석은 알아서 잘 살 테니 앞으로 우리 일만 신경 쓰며 살자. 우리 이제 남은 인생 끼케야 30년인데 자식한테 신경 쓸 틈이 어디 있겠어? 저는 한숨을 쉬며 30년이나 더 살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의 농담이 그래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멀리 가게 되니 이제 자식과도 떨어지게 되었고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을 듣고 온전히 이제 아들이 손주까지 본 마당에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아들의 인생에서 퇴장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넓고 좋았습니다. 전원주택이었는데 앞에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정말 좋았죠. 남편은 5일장에 나가서 누렁이 한 마리를 사왔는데 계집도 직접 못질하면서 짓고 키웠어요.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안 길렀었는데 마당이 넓다 보니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우리가 먹을 채소들도 직접 키우고 서울에서 살 때보다 사람 사는 재미는 더 있었습니다. 다만 근처에 마트가 없어서 불편할 때도 많았지만 농작물은 저희가 농사 짓고 인터넷 쇼핑이 잘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것은 다 인터넷으로 사면 되니 그것도 적응되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참 조용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혈색이 달라지고 수면도 깊이가 달라지니 이래서 사는 곳이 중요하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사는 곳에 괜찮은지 아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떠난 지 3달이 넘게 지났으니 아들 내외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손주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전화하는 것이 괜시리 남편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며 왜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냐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들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 없을 때 간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 전화를 안 받아도 다시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한 번은 안 받고 저녁 때쯤 겨우 전화를 받았지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가 참으로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와 다른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이사 갔으면 전화라도 좀 하지. 어떻게 거진 100일 동안 전화를 한 번 안 해? 네 엄마 아빠 궁금하지도 않았어?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낮에는 회사 가고 돌아와서는 안 사람 도와서 집안일도 하고 애랑도 놀아줘야 하고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시간이 없었구나. 24시간 중에서 부모님께 전화하는 시간 얼마 못 내냐고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편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 목소리도 들을 겸 했지. 부모 자식 사이에 꼭 볼 일이 있어야 전화하나? 목소리도 이제 들었으니까 되신 거네요, 그럼. 다음에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전화도 하고 시간 되면 한번 여기 놀러 와라. 부모 사는데 한번 보고 가면 좋지 않겠냐? 시간만 되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안 돼요, 엄마. 나중에 좀 여유 있어질 때 갈게요. 죄송해요. 아들은 손주를 키우면서 더 제 입장을 헤아려 준다고 했지만 점점 더 단호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이사 오게 되면서 아들과 멀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이 냉정하게 굴고 전화를 빨리 끊어버리니 마음이 공허하게 뻥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속도 답답하고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교성이 좋아 동네 사람들과 몇몇 사귀어서 벌써 막걸리 같은 것을 같이 마시러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 덕분에 그 사람들 부인들과 아는 사이가 되었지요. 아무래도 다 비슷한 또래라 아는 동생이 생겼고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한 친구랑 친했는데 영미라는 동생이었어요. 영미와 저는 우리 사정을 서로 잘 알고 있었고 자식들에 관한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 맘 약하네.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뭘. 언니도 알잖아. 벌이가 있어서 우리 아들도 설에는 부모님 찾아뵀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여행 가겠다 그래. 우리 땐 그런 게 어딨어. 어른들 말에 예하고 찾아와서 제사 준비하는 건데 얘네는 제사도 안 지내서 부모님 찾아오는 게 전부인데 그것조차 싫어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도 아들이 처갓집하고는 왕래하는 것 같더라고. 며느리가 시댁이라면 별소리 안 해도 싫어하는데 친정엄마는 아주 주말마다 끼고 살아. 딸 있는 게 부러울 지경이야 아주. 원래 독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팽하고 친정에는 잘하더라고. 그래서 속에서 불나지. 중간에 아들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아들 며느리한테 뺏기면 요새 영 끊는 거 흔한 일이야. 언니는 아들도 하나라며 영 끊으면 어쩌려고 그래?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운해봤자 소용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습니다. 놓으려고 이사 왔지만 쉽게 놓아지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조바심이 생겼지요. 그러다가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벌써부터 들떴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저는 참으로 설레고 있었죠. 벌써부터 뭘 해줄까, 멀리 오는데 뭘 안겨서 보낼까 궁리부터 했는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어이없게 웃으며 혀를 찼습니다. 별 말은 안 했지만 저렇게도 자식이 전부일까 흉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속으로 남편도 아들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들 오기 전부터 구석구석 대청소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장도 보고 아들에게 좋아하는 반찬들 만들어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에 엄마랑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내려오기가 힘드냐? 아무래도요. 왔다 갔다 길도 너무 많이 막힐 것 같고 보기만 해도 피곤하고 기빨려서 다녀와서 회사 출근이 겁나요. 하기사 서울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기빨리고 힘들만 했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워낙 짧기도 하고 오기만 해도 막히면 한나절이 지나가 버리니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명절날 부모님 보고 싶어서 올라오라고 한 게 저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멀다 보니 하룻밤 머물러야 할 텐데 그렇게 시댁이라면 덮어놓고 싫어하는 며느리가 오히려 몸이 멀어지니 마음이 두그러져서 시어른들을
집에 모실 생각을 하다니 하도 안 보다 보니 며느리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아른거렸던 것은 아들을 꼭 빼닮은 손주였죠. 저는 이미 갈 것을 정했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생각하다가 별로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간만에 서울 나들이도 하고 같이 가자고 졸라대니 일단 나서기로 하긴 했습니다. 덜컥 거리가 먼 곳으로 마음대로 이사한 것도 모자라 아들 안 보고 살 작정이었던지 남편은 개운치 않은 얼굴이기는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명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 어느새 명절을 코앞에 두게 되었고 아들네 갈 생각에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차편도 일찌감치 다 끊어놓고 아들 줄 생각에 산더미같이 장을 봐서 하루 내내 반찬들을 만들었고 직접 장 만든 거랑 농산물도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것들을 보며 대체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했지만 저는 카트까지 준비해놓고 전해줄 생각을 갖고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준비한 반찬이랑 명절 음식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양념게장도 그득 담아서 수확한 농산물들과 쟁여서 가게 되었는데 생각만 해도 설레고 서울로 여행 가는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멀리 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네. 더 이상 눈치 주지 말아요. 내가 챙기고 애정 주는 건데 더 이상 당신 잔소리도 힘들어요. 나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렇지. 출가한 자식들한테 정 주면 당신만 손해라서. 출가하든 안 하든 내 자식 내야. 우리 아들 나한테 상처 줄 일 같은 거 안 만들어. 저는 며느리한테만 서운했지 아들은 이리저리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나름 노력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덮어놓고 안살한 편만 들면 편할 텐데 그래도 제 입장을 고려하고 엄마 생각해서 우왕좌왕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식이 제 기대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신경을 끄지 않으려면 좋게 생각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역규성인데도 예전보다는 많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였겠죠. 다 저희 또래 사람들이 서울에 자식들 보러 가는 것일 텐데 터미널만 하더라도 내 또래 사람들이 자식들 보려고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간에 서울에 도착했고 확실히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다가 왁자지껄한 바쁜 서울에 오니 공기부터 매캐하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마스크를 썼고 일찌감치 택시를 탔습니다. 아유, 뭘 택시를 타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지. 역 앞에 사는 아들인데. 됐어. 짐도 있는데 우리도 편하게 갑시다. 이럴 때 돈 쓰지 언제 돈 써? 지금 택시 타고 갈 거고 앞으로도 택시 타고 다녀. 남편은 제 핀잔에 더 이상 택시 타는 것에 말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한숨과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비가 4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으면 공짜였을 텐데 역세권 아파트 덕을 남편 때문에 못 본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함께 저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 이제 곧 아들 볼 생각에 기뻤습니다.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문 앞에 섰는데 배를 두르니 아무 기척이 느껴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불안이 감돌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배를 눌러봐도 별 기척이 없었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죠. 아들의 전화는 계속 받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아들의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에 알고 있던 아들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택시 타는 시간까지 합해서 5시간이 걸렸는데 아들이 없으니 어째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혹시나 가까이에서 사는 안사도는 뭔가 알까 싶어서 전화했지만
그쪽도 불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에 대해 느끼고 집에 가자고 했지만 5시간이나 걸쳐서 왔는데 이렇게 빨리 집에 가냐고 아들과 분명히 약속했다고 기다리겠다고 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어쩐 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며 같이 기다리게 되었고 배가 고파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오면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애가 무심하게 졌는데 마침 저희를 알고 있는 이웃 주민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오랜만이에요. 아드님 보러 오셨어요? 네, 근데 아들이랑 통 연락이 안 되네요.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엊그제 보니까 여기 함께 사는 처갓집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신다고 나가시는 것 같던데. 네? 해외여행이요? 아들이 저희를 불러놓고 해외여행을 갔다 하니 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는데 연락이라도 해주고 가던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어겨버리고 해외여행을 갔을까 생각했죠. 더욱이 더 놀랐던 것은 함께 사는 처갓집 식구들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시골로 이사간 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지 며느리는 자기네 빌라 살던 친정 식구들을 끌어들여 아들네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그렇지만 당장 5시간 걸쳐서 왔건만 해외여행 갔다 하니 당장 돌아가는 게 맞았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남편은 더 이상 볼 것 없다며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에 탔고 뒤따라 타면서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에게 줄 것들을 싸웠으니 내친 김에 이웃에게 맡기고 오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친절히 알겠다고 맡아주었는데 남편은 왜 이웃에게 피해를 주냐며 그냥 갖고 오지 말라며 뒤돌아섰지요. 그냥 무겁다는 핑계로 그리했고 그렇게 온종일 기다리다가 막차를 타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내 남편과 말 한마디 없이 돌아왔죠. 집안에 들어오는데 유달리 집안이 텅 비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함에 쓰러져서 잘만도 할 텐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고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제가 허탈하게 기대어 있으니 남편도 착잡해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거봐, 자식 사랑은 짝사랑이라잖아. 왜 내가 이런 말 하는지 알겠지? 그냥 이 나이 때 되면 오면 받아주고 가면 보내주는 게 부모인 거야. 서로 부담되지 않게. 아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명절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고 밥 먹고 서로 사는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다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바람이고 희망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을 꼬박 새웠고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지만 명절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온 평일이 되어도 아들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다신 안 볼 생각인 건지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아들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웬일인지 전화를 했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들 전화를 받자 다 눈 녹듯 사라지고 반가움만 남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다 사정이 있었겠지 아들의 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청약을 포기해서 그냥 돈 더 주고 신축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집 팔아서 저희 돈 주시면 안 돼요? 보니까 명의 변경은 세금도 많이 들고 상속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손해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을 팔고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냐? 네, 급해서요. 요새 신축 아파트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청약이 된다고 해도 분양 가격이 만만찮으니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너는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 다냐?
네? 그럼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아들이 천연덕스러운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였던 건지 되려 묻는데 저는 갑자기 숨이 콱 막혀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부재중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 있을 텐데 왜 다시 전화를 안 했는지 이유도 기다렸고 그날 명절날 오라 그랬는데 저같이 어르신들과 왜 여행을 가게 됐는지 최소한 사과라도 하는 줄 알고 기다렸고 제가 이웃집에 맡겨놓은 반찬들은 잘 가져갔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기다렸는데 고작 아들이 제게 전한 말은 집을 팔아서 신축 아파트를 가야 하니 돈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것 같아 저는 하나하나 제가 서운한 것들을 아들에게 말했고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유를 물었지만 아들은 그 이유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전화를 안 한 줄 몰랐어요. 아우, 정신이 없어서 엄마 깜빡했어요. 장모님이 여행 특가라고 해서 이틀 전에 예약해서 바로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럼 부재중 전화가 많이 떠 있을 텐데 왜 다시 전화를 안 줬어? 바빠서요. 연휴 끝나고 회사에 오니 밀린 일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연차까지 써서 간 여행이라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못했지요. 그럼 반찬은 가져다 먹었어? 앞집에 맡겼는데. 그러고 보니 이틀 후에 아침에 왔는데 앞집에서 엄마가 뭐 맡겨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받아서 냉장고에 넣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가져온 쌈채소들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앞집도 쌈채소가 시들어가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던데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 아니면 맡기질 말던지요. 이웃 주민에게 괜히 피해가 되잖아요. 너는 이웃 주민한테 피해가 되는 것만 생각하냐?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만든 반찬은 나 몰라라 하고. 네? 아, 그건 아니고 암튼 앞집 사는데 서로 피해주면 곤란하잖아요. 안사람도 얼마나 미안했던지 사과하고 여행에서 사온 쿠키들이어서 겨우 넘어갔다니까요. 잠깐 반찬 맡아준 이웃에게 미안해하면서 왕복 10시간 동안 가서 바람 맞힌 부모에 대한 미안함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며느리만 문제이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들도 이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 보면 아들이 더 문제였던 것이었죠. 옆에 며느리는 불만 지폈을 뿐 정작 아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차피 제 반찬을 안 먹는 편이었는데 아들이 잘 모르겠다 하고 안 먹었으면 그 반찬들은 고스란히 냉장고에 썩어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거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정성스레 농약 없이 키운 농작물들 싱싱한 걸로만 따다 가져갔는데 결국 모두 다 쓰레기통 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왕복 10시간을 부모를 바람맞히고서 아들은 바빠서 연락 못했다, 깜빡 잊었다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끝내니 심지어 그 죄송하다라는 말조차 감정이 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염치도 없는지 기껏 다시 전화한 게 집 팔고 돈 달라는 얘기였다니 억장이 무너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많이 났기도 했지만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꾸 감정이 올라와 울컥했습니다. 며느리가 뭐하냐고 빨리 오라는 소리가 전화 밖으로 새어나왔고 아들은 알겠다고 금방 끊고 간다고 하면서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바빠서요 하는데 그때 밖에 있던 남편이 와서 전화를 뺏고는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 전화 왜 뺐냐고 다시 달라 했더니 저한테 쉿하는 행동을 하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비다, 잠깐만 나랑 통화 좀 하자. 너 혹시 시간 되는 날은 언제냐? 시간 되는 날이요? 계속 바쁠 것 같은데. 너 집 팔아서 돈 달라며 그렇게 계속 바쁘면 어쩌나? 남편의 말 때문에 아들은 정신이 번쩍 났던지 바로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시간 돼서 다행이구나. 근데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마침 네 엄마 칠순인데 우리가 시간이 되니까 며느리랑 손주랑 다 같이 오너라. 괜찮겠냐? 엄마가 벌써 칠순이에요? 음력생신 세셔서 몰랐어요. 아, 그럼요 아버지. 당장 가야죠. 뭐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네 엄마가 여기 오니까 며느리들이 다 시부모 밥도 지어주고 반찬도 해다 주더라.
우리 집과는 반대야.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가 오면서 반찬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네 엄마 칠순인데. 저희 집사람 반찬이요? 저희 반찬 사 먹는데. 사 먹어? 네 엄마 심심한 반찬 또 짜다 하면서 사 먹어? 아, 그게 집사람도 요리에 따라서 간이 좀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엄마 칠순이라면서 반찬이 필요해요? 그럼 반찬은 또 다르지. 며느리가 해가지고 온 반찬이랑 다 같이 상해놓고 먹으면 가지수도 많아지고 더 좋지 않겠냐? 아, 그 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반찬 여기 맛있는 곳 있는데 좀 사다 드릴까요? 내가 산 음식 먹고 싶어서 너한테 부탁하겠냐? 며느리가 해준 음식 한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나도 네 엄마 반찬 물려서 남들처럼 며느리가 해준 반찬 한번 먹고 싶어서 그런다. 아, 그럼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보자꾸나. 네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놓고 있으라고 하마. 네,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 끼게 하지 않으려고 아들은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거기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제일 자식들 움직이기에 좋은 것이지요. 남편은 그렇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서 어딘가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 통화를 했지요. 아, 거기 여행사죠? 저희 다음 주 주말에 출발할 해외여행지 좋은 곳 어디 있나요? 아, 중국의 황산이요? 아, 좋지요. 집사람이랑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패키지 비즈니스도 있나요? 네, 그럼 그 날짜에 예약해 주세요. 남편은 갑자기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다음 주 분명 아들에게 오라고 해놓고서 바로 여행 계획을 잡는 건 뭔가 싶어서 혹시 치매가 왔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여행 계획에 들떴는지 황산이나 비즈니스 타고 다녀오고자 했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요. 다음 주 아들 내외 반찬까지 만들어 오라면서 그 날짜에 일부러 여행 계획을 잡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일 음력으로 다음 달인데. 지가 엄마 생일 몰라서 계산 잘못한 걸 모르면 많은 거지. 당신 아들하고 통화하고 뭐 느끼는 거 없었어? 나는 밖에서 들었는데도 우라통이 터지는구만. 내가 아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괘씸해서 이가 갈리더라고. 당신 설마 저 녀석들은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몰라. 그대로 우리가 겪었던 것을 되돌려줘야지. 그제서야 얼마나 자기네들이 큰일을 저질렀는지 반성할걸? 고얀 것들.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야지. 부모한테 이래놓고 뭐? 집을 팔아서 돈을 대달라고? 그 집도 조만간 내가 회수할 거야. 그동안 돈 모은 걸로 어차피 사돈들이랑 같이 살 거 보태서 집 하나 마련하라고 하지. 우리는 끼지 말자고 거기에. 남편은 저한테 그리 말하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아 하길래 제가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멋대로 아들에게 기대하고 들떴기에 저만 상처받은 줄 알았더니만 남편은 참으로 아들의 모습이 괘씸했던지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이 되기 전까지 여행만 생각하면서 간만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캐리어도 좋은 걸로 하나 사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늦을까봐 아는 형님한테 택시도 부탁하고 해서 여행에 만반의 준비가 되고 있었고 어느새 아들이 올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정작 그날이 닥치니 아들 걱정에 이래저래 잠을 설쳤지만 남편은 혹시나 제가 마음을 바꾸어 아들에게 연락할까봐 싶었던지 아예 전화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워서 전화통화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저는 정작 아들의 번호를 못 외우고 있어서 연락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돼요? 뭘 이래도 돼? 여행 가는데 무슨 일 있어? 왜 모르는 척해요? 아들이 오기로 했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전화 오면 공항이라고 할 테니까 안심하고 떠납시다.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지만 남편은 기어이 저를 끌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에 올랐고 저는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 그렇게 마음이 안 놓이면 당한 것만 생각해. 당한 것만. 얼마나 우리가 그날 힘들었고 고생했던지
추후에 사고 한 번 없었던 승수의 고얀 모습만 생각하라고. 뒷감당은 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내 말대로 따라와.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아이처럼 달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 지난 본내 아들에 대한 염치 없는 모습과 안 좋은 감정이 떠오르면서 겨우 마음을 억누르고 남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있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즈니스 비행기라 2시간 반 정도, 5시간이 짧을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돈이 좋긴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타는 비즈니스 좌석에 참으로 편히 갔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어느새 아들의 생각은 쏙 들어가고 없어졌습니다. 밥도 참 맛있었고 말만 했었지 남편과 제대로 이렇게 즐기면서 오는 여행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사진도 서로 찍어주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 전화기가 없으니 신경 쓸 것이 없어 편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동안 힐링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가 오자 아들이 그제서야 신경이 쓰였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데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아들 녀석 혹시 전화 왔어요? 나도 모르겠어. 전화기를 꺼놨더니만 일단 돌아가서 보자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집을 도착했는데 문 앞에는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들과 음료수들, 한과 같은 것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져 있었지요. 아예 시위라도 하듯 놓고 갔던 것이었지요. 남편은 픽 웃으며 반찬들 상태를 봤는데 그래도 돈 받으려고 애썼던 건지 정성껏 해온 게 느껴지더라고요. 상태는 아직 다 먹을만 했는데도 남편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들과 며느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지 뭐냐.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이스박스에 놔뒀어도 음식이 쿰쿰한 게 버려야 할 것 같아서 버린다. 음식은 안타깝게 못 먹게 되어버렸지만 성의만 받으마. 라는 말로 약 올리듯 쓰고 말이지요. 그 즉시 아들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몇 통이나 안 받았죠. 아주 속을 내태우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단톡방에는 톡이 몇십 통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집 사진과 지금 매수인이 나왔는데 왜 연락이 안 되냐는 둥, 빨리 연락 좀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또다시 전화기를 끊어버렸지요. 그러자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나중에 받거나 받지 않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랑 이쯤이면 인연 끊자는 말씀이신 거죠? 지 아버지한테 안 될 것 같으니 만만한 저에게 와서 윽박지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나름의 아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때 당시 얘기도 하면서 분위기 좋게 잘 풀어가려고 했는데 아들은 대뜸 저한테 아버지한테는 한마디도 못했던 분풀이를 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래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팔려고 하는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은 하루라도 급했던지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정말 아들도 급박했던지 불시에 들이닥쳤기에 저희가 없었던 거였어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남편은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인생 얘기하며 실컷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저 역시 부인들이랑 만나서 실컷 수다 떨며 음식 만들고 있었지요. 전화도 일이 안 되려니 마침 배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날 아들 내외는 저희가 안 들어오는 줄을 모르고 집 앞에 기다리다 못해 결국은 모텔 가서 하루 묵고 다음날 저희가 올 때 늦은 오후까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하루 있었을 뿐이었는데 폭삭 늙어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애가 있었습니다. 실컷 다른 집에서 놀다 온 남편과 저는 문 앞에 아들 내외 있는 거 보고 당황했고 아들 내외는 눈에 도끼를 품고 저희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재활용을 버리려고 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며느리 볼 일이 없을 줄 알고 며느리가 해온 반찬통도 그리 비싼 게 아니라 언제 또 전해주나 싶어서 바깥에 버리려고 다 쌓아놓은 걸 며느리가 보고 있는 상태로 속상해하고 있었지요. 아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저희에게 다가서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도대체 요즘에 왜 그러세요? 이쯤 되면 저랑 거의 안 보고 살자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연을 왜 끊어? 저희 엄마 칠순이라고 간만에 엄마 집에 오라 그래서 간 건데 비밀번호도 다 바꿔버리시고 여행 가버리시면 어떡하냐고요. 4시간 동안 와서 3시간 기다리다 4시간 걸려서 다시 집에 갔잖아요. 노망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아세요? 너 저번에 내가 명절 때 네 집 찾아갔을 때 외국으로 여행 가놓고 나 몰라라 한 건 기억 안 나냐? 제가 그때 분명히 사과 드렸잖아요. 깜빡 잊었다고요. 설마 지금 그거 저희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라니. 나도 이번 일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이가 먹으니 깜빡깜빡 할 때가 많어. 그럼 진작에 알려주시던지요. 이뿐이에요? 밖에 보니까 반찬통이며 다 음식물 쓰레기통이랑 재활용이 있던데 저번에도 버리시고 이번에도 남은 거 다 버리시고 차라리 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던가요. 이건 지금 영 끊자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깜빡깜빡해서 냉장고에 오래 있다 보니 이미 썩었지 뭐냐. 썩은 걸 먹을 수는 없지 않냐고 며느리도 나랑 똑같이 말했던 것 같은데 며느리는 내가 가져다 준 음식 냉장고에 처박혀서 썩혀서 버리지 않았니? 나는 깜빡해서 그런 거지만 며느리는 아닌데도 그랬잖니? 엄마, 진짜 깜빡깜빡한 거 맞아요? 지금 저희한테 똑같이 되갚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되갚아 주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냥 깜빡 잊어서 그렇게 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 어쩌다가 니들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 건데 니들은 그때 나더러 뭘 그리 화내냐고 대수롭지 않아 해서 굳이 신경 안 써도 괜찮을 줄 알았지. 그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면 요양원을 가세요. 괜히 자식들 번거롭게 고생시키지 말고요. 차라리 영 끊으시던가요. 참나 말 한번 섭섭하게 하는구나. 니들도 집에는 못 오게 하고 오겠다고 했다가 오지 않고 너는 정말 나랑 영 끊으려고 하는 거야?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을 알아줄 생각을 해야지 연을 끊자니. 참 내가 너를 헛키웠다 싶다. 생각해봐라. 너희한테는 당연한 일이 왜 엄마는 하면 안 되는지, 왜 니들에게 요양원 가야 하는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만만한지 나한테만 따지는 아들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었고 남편은 제가 말을 잘하니 더 이상 입을 떼지 않고 그저 모른 척하고 빠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말을 이어서 집을 팔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그제서야 다시 나서서 니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같이 부모님도 모시는 판국에 차라리 두 집 다 돈 보태어 큰 집으로 가라. 우리는 사실 니들 집에 월세 놓고 싶었는데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구나. 뭐라고요? 저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려고 했지.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너도 마음이 오락가락 바뀌면서 부모 마음 오락가락 바뀌는 건 안 괜찮냐? 부모가 돼서 어떻게 자식하고 똑같이 그러세요? 부모도 사람이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하는 말에 하는 행동에 다 상처받아. 네가 부인 아끼고 처갓집한테 잘하는 거 보기 좋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한테 상처는 주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부터 우리도 너희가 하는 만큼 하고 살려고 한다. 니들이 부모 생각하는 만큼만 너 생각하고 네가 부모 잘 챙겨주는 만큼만 딱 그대로 선대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도 좋은 대접 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곤란하지.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둥 가자 하며 당장에 다신 안 볼 것처럼 분하게도 나갔는데 이제는 저도 남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복수였지만 이것만큼은 잘 통하는 것도 없을 거라 남편은 단언했습니다. 당신도 앞으로는 부모라고 무조건 베풀고 참고 맘 아파하는 일은 그만둬.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았어. 고마워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끙끙거리고 있었을 텐데. 그래. 뭐니 해도 남편이 최고야 아들보단. 결혼하면 다 남의 식구 되는 게 자식이라더라. 아무리 제가 애써봤자 자식들은 당연한지 알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자식들은 당연한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제야 비로소 저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아들은 그 이후에
돈이라면 행여나 나가랄까봐 말도 꺼내지 않았고 팔아서 신축 아파트 가겠다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눈치 보며 저희한테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잘 왔고 이제는 얹혀 사는 사돈들네까지도 저희한테 전화도 하고 아들 내외랑 함께 찾아오면서 눈치를 보고 있죠. 사람은 참 간사한가 봅니다. 돈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돈으로 그렇게 못된 아들을 참교육시킨 남편이 대단할 뿐입니다. 남편 덕분에 그대로 돌려준 건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아들도 그 감정을 알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부디 아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